자, 지금 당신은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의 심장부 알토밀루니 루트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달의 저항이 딱 느껴지시죠? 눈앞에는 해발 4,500m 고원의 그 황량하면서도 정말 장엄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전부 이 길을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자료는 이 비현실적인 풍경을, 또 다른 자료는 이 극한의 고도가 주는 신체적 도전을 꼽거든요. 과연 무엇이 이 46분짜리 라이딩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두고도 경험의 본질을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달리고 계신 이 길의 풍경,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끝없는 평원 같은데 저 멀리 병풍처럼 설산이 쫙 둘러싸고 있죠. 코르디에라 레알 산맥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가 이 장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요소인 거죠. 맞아요. 그 대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뭐랄까 약간 컴퓨터 그래픽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otherworldly, 그러니까 이 세상 풍경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단순히 멋지다는 말 이상이잖아요. 이 독특한 풍경이 지질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현실적인 느낌의 핵심은 바로 안데스 산맥의 형성 과정에 있거든요. 형성 과정이요? 네. 여긴 거대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대륙 전체를 밀어올린 못이에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의 최전선인 거죠. 아, 지금 달리는 이 평평한 고원은 알티플라노라고 불리는 분지인데요. 수백만 년간 융기하면서도 주변 산맥에서 쓸려 내려온 퇴적물 때문에 이렇게 평탄함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퇴적물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저 멀리 보이는 코르디에라 레알은 화강암 안반이 그냥 직접 솟구쳐 오른 결과물이고요. 와,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혀 다른 지질학적 힘이 충돌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조각품 위를 달리고 계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평평한 땅이랑 뾰족한 산이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군요. 지금 제 주변으로 보이는 이 붉은빛 도는 흙도 되게 인상적인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 지질학 보고서를 보면요. 이 지력 토양의 주석, 아연, 그리고 은 성분은 아주 풍부하다고 해요. 아, 광물들이요? 네. 이 금속 광물들이 산호제면서 특유의 붉은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곳은 과거에 거대한 광산지대였습니다. 지금은 버려진 폐광들이 곳곳에 남아있고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감탄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는 한때 아주 치열했던 산업의 역사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와,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땅의 색깔 하나하나에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그리고 하늘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파랗고 진하게 느껴져요. 뭐랄까, 대기권 바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정말요? 네, 해발 4,500m에서는 공기 중 산소 분자가 해수면보다 약 40%나 적거든요. 공기 밀도가 낮다는 건 빛을 산란시키는 입자 자체가 적다는 뜻이죠. 아, 입자가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빛의 산란이 덜 일어나면서 하늘이 더 어둡고 짙은 군청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림자도 훨씬 선명해지고요. 와, 이런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감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이 풍경의 모든 요소가 다 맞물려 있었군요. 그런데 이 메마르고 황량한 풍경을 계속 달리다 보면 자료에서 말하는 외딴 석호들을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조한 땅 한가운데에 갑자기 호수가 나타난다는 게 사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게 바로 이 루트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일종의 반전인 거죠. 반전이요? 네, 끝없이 펼쳐진 갈색, 붉은색 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시야에 선명한 파란색 물감이 툭 떨어진 듯한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석호들은 대부분 코르디에라 레알의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고산호수, 라구나입니다. 아, 빙하가 녹은 물이라서 그렇게 차갑고 맑아 보이는 거였군요. 한 사이클리스트의 여행기를 보니까 이 호수들 색깔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 에메랄드 빛이고 어떤 건 약간 우유빛 섞인 하늘색이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것 역시 땅에 숨겨진 비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호수 바닥의 퇴적물 그리고 물에 녹아있는 광물질 종류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반사되기 때문이죠.
아, 예를 들어서 한 연구 자료를 보면 어떤 녹색 빛을 띠는 호수는 물속에 비소, 납, 구리 성분의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네. 비소랑 나비요. 네, 눈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사실은 중금속 농도가 높은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환경이란 뜻이죠. 와, 충격적인데요. 그럼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이 사실은 독성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셈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자료에서 비쿠냐나 비스카차 같은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습니다. 비쿠냐는 락탑과 동물인데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아주 탁월한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이런 고지대에서도 잘 살아가죠. 오, 토끼를 닮은 비스카차는 바위 틈에 숨어 살고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한 여행 블로거 글을 보니까 여기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잠시 멈췄다가 안데스 여우에게 샌드위치를 통째로 도둑 맞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샌드위치를요? 네, 이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서도 나름의 생태계가 아주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샌드위치 훔쳐가는 여우라니 상상만 해도 재미있네요. 넋놓고 풍경만 보다가 점심 굶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슬슬 오르막이 계속되면서 숨이 차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심장박동도 빨라지고요. 평지에서의 21km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듦이네요. 여기서부터가 자료에서 말하는 신체적 도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제 이 경험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해발 4,500m에서는 산소가 40%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사이클리스트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신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산소의 양,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가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분의 1이나요? 네, 평지에서 300와트 파워를 내는 선수라도 여기서는 한 200와트 정도밖에 못 내는 거죠.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수한 생리학적 한계입니다. 와,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강제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훨씬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한 전문 사이클링 매거진 기사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던데요. 높은 곳에서 훈련하고 낮은 곳에서 자는 전통 방식이랑 저산소 텐트를 쓰는 현대적인 방식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Climb high, sleep low 방식은 말 그대로 낮에는 고지대에서 훈련하면서 몸에 저산소 스트레스를 주고 밤에는 산소가 풍부한 저지대로 내려와서 충분히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군요. 네,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죠. 반면에 저산소 텐트는 집 침실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산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 텐트 안만 고지대처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일상생활은 유지하면서 고지대 적응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고지대의 낮은 기압까지는 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좀 있고요. 결국 어떤 방식이든 우리 몸이 겪어보지 못한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한 스포츠 심리학자의 분석 칼럼은 더 흥미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알토밀루니 라이딩의 진짜 핵심은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마주하는 완벽한 고립감이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 넓은 고원에 오직 나 자신하고 바람소리만 남게 되는 그 순간이 이 경험의 정수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라이딩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한 사이클리스트가 쓴 회고록을 보면 그는 이 고립감을 강제적인 명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강제적인 명상? 네. 페달을 밟는 행위랑 숨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상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완전한 평온을 경험했다고요. 거의 영적인 체험처럼 묘사를 했죠. 잠시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완벽한 고요함과 고독을 마주할 기회라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 정반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 정반대요? 네, 또 다른 라이더의 기록을 보면 그는 이 끝없는 풍경과 고요함 속에서 강렬한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해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고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아, 그에게 이 경험은 평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좀 불편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긴 고립감을 두고 한 명은 영적인 체험으로 다른 한 명은 실존적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이 길은 라이더에게 약간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내면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비춰주는 거죠.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딩은 단순히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자신을 탐험하는 여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21.2km의 길 위에서 당신은 비현실적인 지질학적 풍경을 보고 독성을 품은 아름다운 호수를 지나고 산소 부족이라는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고 그 끝에서 완전한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의 총합이 바로 알트뮬루니 루트인 겁니다. 자, 이제 저 멀리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46분 정말 밀도 높은 여정이었네요. 처음에는 눈앞의 풍경에 압도당했고 그 다음에는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숨소리와 심장 박동에 집중하면서 제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 볼리비아의 고원을 달리면서 여러 자료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단순히 먼 곳의 풍경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 장소에 담긴 다층적인 의미까지도 체험하게 해준 셈이죠. 네. 화면 속 오르막이 실제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자료 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땀 흘리며 완주한 이 길은 이제 당신의 기억 속에 그리고 다리의 근육 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경험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풍경의 이면에 숨겨진 지질학적 비밀, 광산의 역사, 심지어 중금속의 위험까지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어떤 장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아는 것이 그 장소에 대한 감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때로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눈앞에 펼쳐진 순수한 시각적 아름다움 그 자체를 마주하는 것이 더 강력한 경험을 선사할까요?